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는 특정 정당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초의회에서라도 중대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해 전북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전북의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문화재청 산하 완주문화재연구소가 지난해 한국천주교회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됐던 완주 바우베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 종교 박해 사실을 드러낼 사료가 발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 시군 지역 언론들과 함께하는 풀뿌리 K. 오늘은 부안군 근농인재장학재단의 장학사업 논란 기사를 다룬 부안과 진안, 우주, 순창 소식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관련 공약 점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전북 현안 사업인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전북을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며 관련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글로벌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를 집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금의 기금운용본부가 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또 바탕으로 해서 새만금의 투자와 함께 이 전주가 이제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이 금융산업을 제2의 금융도시로. 하지만 아직 공약에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는 데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는 부산 등 다른 지역과의 갈등도 풀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현안 사업인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아예 전북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선인은 전북 유세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공의료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공의대라고 하는 소위 지역의사 배출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발의한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에 포함됐지만 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데다 의료계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앞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맡긴 용역에서 전주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금융거점지로 적합하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떤 의미인지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지역특화 금융산업 육성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융중심지 육성정책 재점검과 금융산업 특화 가능 후보도시 선정을 과제로 포함했습니다. 지역에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가를 첫머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은 이 용역의 큰 그림이 최근 나왔는데 금융거점지라는 개념을 만들어 전주가 적합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구 내용을 보면 금융거점지는 지역 금융을 맡아 중소기업 대출 등을 총괄한다며 국제금융을 하는 금융중심지와 차별화한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가 금융허브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객관적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쟁력을 인정받은 건 긍정적이지만 걱정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 절차를 거쳐 지정하면 되는 금융중심지와 달리 금융거점지는 법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지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원 규모가 금융중심지와 같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똑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연구 결과를 확정하지 않았고 결과를 정책에 무조건 반영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이달 안으로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윤석열 후보 당선으로 앞으로 전북 현안 사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새 정치 지형을 슬기롭게 이용해야 전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초박빙 승부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 당선인이 새만금 조기 개발 등 전북 8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정무사법행정 분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여러 차례 준수를 약속받았다며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우리 도민들에게 가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해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도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놨지만 지난 5년간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며 신뢰 못지않게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 민주당 정권이 정말 뭐 했는가라는 점으로 보면 정말 통탄할 일이거든요. 아마도 이용호 의원님 계시지만 국민의힘이 이런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방선거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민주당 아성이 견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구도를 바꾸려면 전북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역량 있는 정치 신인 발굴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나설 만한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과연 용기를 내서 나설 것이냐. 그러면 결국 또 인물난에 시달리게 될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이 역량 전체를 떨어뜨리게 될 거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여전히 낙후를 면치 못하는 전북. 새 정치 지형을 맞아 여야를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양측은 실무 협의를 마치는 대로 다시 회동 일정을 잡겠다며 연기 사유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회동을 불과 4시간 남기고 동시에 연기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측 모두 구체적인 연기 배경은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미루기로 한 이유는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테이블에 오를 의제를 두고 양측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이유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회동을 앞두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당선인 측에서 먼저 제기됐고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놓고는 기싸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만남은 보통 축하와 덕담이 오가는데 이번에는 첫 회동부터 무거운 정치적 의제들이 거론되면서 양측 모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부담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실무 협상은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과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 의견을 더 조율하고 다음 주쯤 다시 회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임기를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김 총장이 임기를 지킬 경우 내년 5월 31일 퇴임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가 2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특정 정당 독주를 막기 위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정 시한을 이미 3달 이상 넘겼고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의회 의원 정수는 39명, 전체 시군 14개의 국회의원 추가 정수를 더해 1을 곱한 뒤 100분의 14 범위에서 1명 더 늘려
비례대표 4명을 합한 숫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 논의와 별개로 인구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광역의원을 최소 2명으로 늘리자는 법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안과 전주에 도의원이 1명씩 더 늘 수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정하지 못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논의도 진전이 없습니다. 기초의회 중대 선거구를 확대하기 위해 2명 이상 4명 이하로 돼 있는 선거구별 시군의원 정수를 3명 또는 4명으로 바꾸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기초의회만큼은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에게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인데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어왔지만 번번이 묵살됐습니다. 현재 전북 기초의원 선거구는 모두 69곳, 2인 선거구가 절반 이상으로 3인 선거구 32곳, 4인 선거구 1곳입니다. 선거구별 민주당 독점 비율을 따져보니 선거구가 작을수록 컸습니다. 3인, 4인 선거구를 늘리면 일당 독점 구도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정치 개혁이 돼야 극심한 국론과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되고 민주당도 대선 패배 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이번만큼은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다당제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 지방선거까지는 앞으로 70일 남짓. 주민들의 삶을 바꿀 지방정치 개혁에 국회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에서 기초단위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이 나와 전북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최입의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기득권이 가장 공고한 호남에서 국회의원들부터 공천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통해 주민들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도입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는 지방정치가 지나치게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와 복무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돌봄 전담사 근무 시간 최소 6시간으로 확대, 노동정책 총괄부서 신설, 학생 노동교육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예비 후보인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전북도지사, 시장, 군수 출마 후보들에게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교육협력기구, 가칭 전북교육협력센터 설치를 공동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문제 해소, 마을 교육 공동체 구성, 친환경 학교 급식 등을 함께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지훈 전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이 대한방직터 개발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조 전 원장은 대한방직터에 메타버스 등 디지털 중심의 테마파크인 디지털 디즈니랜드를 조성해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방직터를 소유하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익스트림타워 우선 완공으로 추진 의지를 보여줄 것과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민주당 문택규, 박재만 출마 예정자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급감과 공직자들의 내부 청렴도 하락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위기의식을 같이해 민주당 경선에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동석 출마 예정자도 후보 단일화에 합류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7,534명, 오늘은 오후 6시까지 7,485명입니다.
백신 3차 접종 완료자는 123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69.1%입니다. 전북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00명을 넘은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1,000여 명이 감염됐고 재택 치료자는 57,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준증증 병상 가동률은 75%로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사실상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전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 676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으며 다음 달 중순 이후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결혼 이민자와 영주 자격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주어집니다. 전주사랑 상품권에 가입한 시민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지급 기간이 끝나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확산세는 거세지만 치명률은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정부는 현재 1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최대 확진자 수인 지난 12일 38만 3,659명보다 17,000여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정부가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며 누락본은 내일 집계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세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 변화를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급 감염병의 경우 발생 즉시 신고 의무가 있지만 등급이 조정될 경우 신고 의무나 의료비 지원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등급을 조정함과 함께 방역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고 상당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일반 사망자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까지 더해지면서 화장시설 수요가 증가하자 정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화장시설 집중 운영 기간을 실시합니다. 전국 60개 화장시설의 운영 시간과 가동 횟수를 늘려 하루 화장 건수를 1,600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규 공중보건의사 512명을 방역과 의료 현장에 조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지난해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유해가 발견됐던 완주 바우베기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조선 후기 종교 박해 사실을 드러낼 사료가 일대에 남아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조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30년의 안식을 마친 뒤 지난해 9월 모습을 드러낸 한국 천주교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의 유해. 유해가 발견된 이곳은 한국 천주교 역사 속 가장 중요한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인 윤지충, 권상현 그리고 윤지연 이 세 복자의 유해가 유물이 우연하게 발견된 곳입니다. 정말 한국 천주교에 또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게 했던 문화재 청사나 완주 문화재 연구소는 오는 5월까지 이 일대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완주 바우베기에서 발견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이곳에 처음 묻혔는지와 인근 초남이 성지 일대에 추가로 묻힌 유해가 있는지 등이 핵심 과제입니다. 추가적인 순교자 분인의 유해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토양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원래의 지금 발견된 순교자분의 유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료가 더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국 천주교회사는
곧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고 또 한국 천주교의 유적과 유물은 이미 우리 문화재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굴 조사를 시작으로 초남이 성진의 순교자 유한검의 생가 등 전북 지역 주요 종교 유적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는 백석저수지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해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세운 계획은 주차장과 잔디광장, 수변 데크길 등 인위적인 공간의 비중이 커 백석저수지의 나무나 철새 등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 열섬 등에 취약한 전주 지역에 맞춰 백석저수지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생산업체 16곳에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인과 마니커 등 16개 업체가 6개 신선육의 판매가와 출고량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6개 가격은 사육농가에서 사오는 생닭 가격에 운반비 등을 더해 산정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할인 등 14개사는 2005년부터 12년간 16차례에 걸쳐 비용 인상을 합의하거나 할인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심지어 16개 업체는 2012년부터 4년간 9차례에 걸쳐 달걀이나 병아리를 폐기 또는 감축해 생산량 감축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개의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6개의 6개의 신선육 제조 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올품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 조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13개 사업자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그쳐 부당 이득이 없다며 막대한 과징금으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12개 차종 9만 2천여 대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소렌토와 산타페 등 6개 차종 9만여 대에서 연료가 새거나 화재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인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1,200대는 뒷바퀴 부품 결함이, 포르쉐 타이칸 600여 대는 어린이 보호용 좌석을 부착할 때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역대 최장 시간 이어진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에 대한 합동 정밀 감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시간에 발화 지점 근처를 지나간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기관과 자치단체, 산림당국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발화 현장에 도착합니다. 최초 발화 지점과 산불의 확산 방향은 지난 4일과 12일 이뤄진 현장 조사를 통해 일단 압축된 상황. 당시에도 현장은 이렇게 모두 불에 타고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여서 발화 요인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감식반은 잔해물에 묻은 재와 먼지를 붓으로 하나하나 털어가며 발화 물질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형 돋보기 등 잔해물을 좀 이렇게 흩날릴 수 있는 그런 붓 등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화적인 요인이든 방어적인 요인이든 거기에 대한 증거물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합동 정밀감식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돼 1시간 반 동안 이어졌고 이후에는 수집된 증거물에 대한 실험실 분석 등이 진행 중입니다. 불을 낸 사람을 찾기 위한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시간대에 인근을 지나간 차량은 넉 대. 차량 소유주 4명에 대해선 1차로 전화를 통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됐고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선 대면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이들 차량의 블랙박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산불 상황의 특성상
불 때문에 어떤 그런 조사 원인이 좀 밝히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기관과 함께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밀 감식 결과는 최소 2주 뒤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돼 이후 용의자 특정 등을 고려하면 발화 원인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드론 조종 연습을 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드론이 나무 등에 부딪혀 추락한 뒤에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산불 등의 화재가 일어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산등성이에서 휘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헬기가 연이어 오가며 물을 뿌립니다. 경남 산청군 한 야산에서 난 이불로 임야 5,00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불 현장에서는 드론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드론의 날개와 몸통 부분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이 난 원인을 드론의 배터리 폭발로 추정했습니다. 10대 학생이 산불이 난 곳 인근에서 드론 조종 연습을 하다 드론이 나무에 부딪혀 추락했고 이후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풍이 또 발생하는 바람에 150명 정도가 투입되었고 시설 장비가 헬기 5대, 소방차 9대. 드론의 리튬 배터리에 충격이 생기면 배터리에 안 분리돼 있던 두 단자가 가까워지면서 열이 생기고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 갈대밭에서도 드론 동호인들이 드론을 날리다 드론이 추락해 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드론으로 인한 화재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취미 레저용 드론으로 인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배터리뿐만이 아니고 드론 자체 때문이라도 그런 데는 피하는 게 좋고요. 배터리를 이렇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케이스를 좀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배터리에서 열이 느껴지면 즉시 사용 또는 충전을 멈추고 충격을 받았던 배터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서입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 보시죠. 진안 신문입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진안 지역 장애인단체 직원들의 기사를 다뤘습니다. 신문은 지역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A씨가 8년 전 80만 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155만 원을 받고 있고 다른 단체에서 근무하는 B씨도 20년 가까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앞서 지난해 진안 지역 시설과 단체 19개가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고 보도했으며 형평성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무주신문입니다.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겨울 가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무주 겨울 강수량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월 평균 4mm에 불과해 보리와 밀은 나오던 싹이 마르고 사과나무 등의 과수에서도 가지가 마르는 등 겨울 가뭄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월 강수량은 농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작물이나 과수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순창입니다. 순창군 풍산면 하중마을에서 대대로 이어온 우물제가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하중마을 우물제는 매년 음력 2월 1일 안녕과 풍요를 빌며 마을 공동우물에서 드리는 제사로 전국적으로도 희귀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풍습을 이어온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부안 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장학금 기준이 대학 등록금 위주로 맞춰져 있어 대학 진학자와 비진학자 사이에 지원금 차이가 나타나고 반값 등록금 사업의 경우 소득이 낮고 성적이 우수하면 장학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원 대상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등 차별 없는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네, 이번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는 근농장학사업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종철 편집국장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 지원하는 장학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근농장학금은 부안군이 운영하는 장학제도죠. 그러니까 부안 군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익히 알려진 대학교 등록금 반절을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반값 등록금 이외에도 다자녀와 특기생을 위한 장학금, 취업이나 창업에 뛰어든 비진학생 지원금 등 약 7개 정도의 장학사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기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유는 장학금의 재원이 차별 없이 만들어진 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지급은 차별적으로 되기 때문인데요. 이 재단에 모인 기금 대부분이 부안군 세금이거나 부안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1만 원씩 자동이체 또는 부안 지역 사회단체들로부터 모아진, 그러니까 평등하게 만들어진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부안 국민의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학을 간 학생과 가지 않은 학생 등 일종의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기사에서 썼지만은 대학을 간 학생은 4년간 매년 평균 95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서 비진학, 그러니까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은 50만 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 학원을 다녀야만, 그것도 학원비 3개월분 정도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들 모두가 다 부안 국민의 자녀인 점을 볼 때는 이런 지원금의 차이는 불평등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장학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 반값 등록금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반값 등록금은 말 그대로 이제 등록금의 반절을 장학금으로 주는 제도인데요. 반절이라는 것을 계산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는 학생 개인이 학교로부터 받은 성적 장학금이나 소득이 낮아서 받은 국가 장학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공제한 후에 남은 돈의 반절을 근농 장학금에서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집안 형편이 좋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이거나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더 지원이 되는 역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을 통해서 차별 없이 모아진 장학금이 반값과 등록금이라는 지급 기준 때문에 어려운 학생에게는 조금만 지급되는, 어찌 보면 장학금의 순기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이 기준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생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부안군은 어떤 입장인가요? 부안군은 근농 장학금이 처음부터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설립 취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고, 또 등록금을 보존해 주는 게 장학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대로 등록금이라는 기준 때문에 차별이 생기고 있죠. 그리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알겠지만은 실제 장학, 즉 배우는 데 있어서 등록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숙박비나 생활비, 학업 비품에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생이나 비진학 학생이나 이런 구분 없이 자유롭게 부안 국민의 자녀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지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불평등 논란을 해소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농 장학 사업의 어떤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반값 등록뿐만 아니라 이 장학의 기준, 바라보는 장학의 기준을 단순히 등록금 중에서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기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학을 지나가고 지나가지 않고 그런 걸 기준으로 삼지 말고, 장학이라는 것이 자신의 특기를 개발하고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라면은 학문을 닦거나 자기 개발하는 모든 부안군 청년에게 고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장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취지로 설계된 제도인 만큼 근농 장학 사업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차종순 이사장과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 취임식이 오늘 전주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차 이사장은 절망의 시대의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을 교육하는 게 유일한 희망이라며 신동아학원이 대한민국 기독교 사학 중 명문 사학이 되도록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호남 제1의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 전주대에 새 역사를 열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다가오는 2024년 개교 6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한 대학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03만 명 넘게 증가하며 1월에 이어 2달 연속 10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증가세와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 여기에 통계상의 기저효과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3만 7천 명 늘었습니다. 1월에 이어 2달 연속 100만 명대 증가세입니다. 취업자가 이렇게 많이 는 건 먼저 비교 대상인 지난해 2월에 취업자가 적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큽니다. 지난해 2월은 코로나19 3차 확산의 영향으로 47만 명 넘게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방역인력 확충을 비롯한 정부 일자리 사업 시행의 영향도 있습니다.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와 공공행정 취업자는 이번에 31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비대면 수혜 업종인 정보통신과 운수창고에서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었고 코로나19로 타격이 컸던 숙박음식업도 5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도소매업의 취업자는 이번에도 4만 명 넘게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도 15만 명 가깝게 줄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 수출 호조,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는 12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였습니다. 취업자가 증가하면서 2월 고용률은 60.6%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통계상의 기저효과를 빼더라도 고용 상황은 뚜렷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 업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추경 지원 사업의 속도를 높여 90% 이상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가득합니다. 내일은 흐리고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새벽에 강원 영동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전에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모레 아침까지 5에서 20mm 정도 예상되고요. 지리산과 덕유산 등 높은 산지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이른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구름이 끼면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전주 9도, 정읍 8도에서 시작하겠고 한낮 기온은 전주 15도, 군산 13도로 오늘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장수도 5도에서 출발해 한낮 13도 예상되고요. 무주 12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비는 금요일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공기가 부쩍 차가워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